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할린 동포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안산에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하철역 한대암역에서 이쪽 신도시 방향으로 나오시면 광장이 있고 신호등 건너서 쭉 한양대 방향으로 가기 전에 왼편으로 아파트가 있죠. 이제 한대 앞 역전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동쪽 편에 영화공원 쪽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이름이 이제 고향마을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요즘 아파트 이름이 다 이렇게 뭐랄까 좀 외국 아파트 이름을 좀 선호하는 그런 시기에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파트 이름이 한 8동 되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바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파트의 특징은 좀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25년 됐네요. 2000년도에 이제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귀국할 때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25년이 돼서 좀 지금에 와서는 좀 낡은 아파트고요. 규모는 많지 않은 동에 집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인들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 산림 동포들이 들어왔을 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만 살고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애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제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그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할린이 이제 러시아 땅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과거 소련, 지금 러시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의 그 참 험악한 굴레를 씌워서 빨갱이 아파트다, 또는 빨갱이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할린 어르신이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이분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빨갱이라고 하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참 정말 어이없어 하신 그 표정을 제가 보고서, 우리 사회에 그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 아파트의 정중앙에 가면 그 조각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대리석으로 화강암, 하여튼 뭐 제가 재료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1999년 양미경 작가가 만든 건데, 그 항구의 그 계류석에 기대어서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온누이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항구에 가면 이제 배를 정박시키는 이제 그 밧줄을 묶어 놓는 그 돌, 그 계류석이라고 하는데, 그 계류석에 기대어서 누나로 추정되는 그 아이가 등에 동생을 업고서 한없이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이게 이제 아마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내가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향 마을이 있는데, 이 고향 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할린 동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먼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할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러일 전쟁이라고 하면 1904년에 그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러시아와의 벌인 전쟁인데, 그 러일 전쟁의 그 첫 포성이 울린 곳은 이제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죠. 그 인천 앞바다에 이제 바랴크라고 하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해서 그대로 이제 수장이 되죠, 그 배가. 그래서 많은 러시아 수군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고, 그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정말 100년 넘게 인천 앞바다에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200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푸틴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그 러시아 바랴크 함대가 침몰하면서 그 러시아 수군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추모 헌화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현재 인천에 그 연안부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랴크를 우리나라가 이제 인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러시아에 이제 인도를 하게 되거든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러일 전쟁은 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서 일본 아니죠. 발틱 함대가 우리나라 이쪽 그 대한해협 그리고 이제 독도 앞바다에서 크게 패하면서 전쟁이 이제 종교를 맺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전쟁에서
뭐 러시아 해군은 패했을지 몰라도 육군은 뭐 그대로 건재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절대로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은 우리가 러시아 함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강화 조약이 참 어렵게 체결됩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패하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재를 한 게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1905년에 그 미국의 그 이쪽 동쪽 그 해안에 있는 그 포츠머스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뭐 별장인가 거기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강화회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쉽지 않아요. 뭐 전쟁 배상금 문제, 뭐 사할린 영토에 대한 양형 문제, 그 뭐 만주와 그 청나라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갈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청나라에서 러시아와 그 일본 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뭐 그리고 한국 문제, 이게 뭐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905년에 이제 9월 5일 날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게 조약이 이제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총 이제 1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뭐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조항 15개 조항 중에 3조에서 이제 8조까지는 그 만주와 청나라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9조에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 영토였던 사할린과 그 부속 도서를 일본에 양해한다. 그러니까는 1905년 이후에 이 사할린 땅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할린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조약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구조는 이제 사할린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건 제 2조예요. 2조는 뭐냐면은 한국과 관련된 아주 매우 중요한 조약입니다. 러시아는 그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및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본다면 이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어서 러일전쟁까지 승리하면서 이제 조선은 확실하게 우리 일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는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고요. 영국하고는 영일동맹을 맺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일전쟁에서는 그 청일전쟁 때 맺은 조약이 이제 그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거기 1조에 보면은 조선은 이제 우리 일본이 가져갈 때 손대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러일 그 전쟁 이후에 맺었던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협약을 맺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에 대한 권리를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제 서양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맺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곧바로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한테도 승인받았고 러시아한테도 승인받았고 영국 다 승인받았다. 더더욱이 미국이 중재한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우리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조의 조약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조는 사할린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조약을 통해서 그 조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할린의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할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
네,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더. 사할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뜻은 원래 이제 13세기 몽골인들이 처음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검은 강은 어디냐? 바로 흑령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할린에 살고 있던 원주민 아이누이죠. 이 사람들 말로는 자작나무의 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할린에 가면 자작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할린 역사를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1799년 당시 일본은 이제 에도 막부인데요. 에도 막부가 이쪽 사할린 섬 남쪽 끝에 침략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일본이 이 홋카이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는데 일본의 영역으로 만들면서 여기를 이제 일본 말로 개척이죠.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침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죠. 오키나와도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은 이제 유구라고 하는 나라로 교류를 했었고, 그런 땅을 이제 일본이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로 이제 만들어 버렸고, 가고시마의 가고시마 현에서 이제 부속을 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중에 1799년에 이제 사할린 섬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21년에 마스마에 번이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아직 이 땅은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러시아도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고, 청나라가 이제 자기네 땅을 일부를 이제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1853년에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1853년은 아직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연해주 지방을 차지하게 된 게 1860년 베이징 조약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쪽 이 사할린 섬을 러시아 제국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1867년에 가서는 이제 러일 양국이 협동 관할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여기를 관할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1875년에 러일 양국이 상트페테르 조약을 조인하게 되면서 사할린 섬 전체가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쪽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섬의 이제 남부를 넘겨받아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38도선 남북한 가르듯이 이 사할린을 북위 50도선이 대략 한 이제 가운데쯤 되거든요. 사할린에. 그러니까 바로 뚝 잘라가지고, 야, 이쪽은 너네, 아래쪽은 우리한테 넘겨 해가지고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가라우토 민정서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할린을 일본에서 이제 가라우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우토의 민정을 총괄하는 기관, 그러니까 민정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이제 가라우토 민정서를 가라우토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내부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1918년부터 1925년 사이에 이제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백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사할린 이제 북쪽
지역까지 싹 다 점령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1942년에 이제 일본의 내무성이 이제 가라오토청을 편입하면서 사할린섬 남부가 식민지에서 본토로 편입이 됩니다. 이걸 이제 외지에서 내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이지에서 이제 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일본이 이제 그 1895년에 대만을 처음으로 이제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요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점차로 이제 그 식민지를 넓혀가지고 조선, 만주 이렇게,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지라고 부릅니다. 외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땅. 그래서 가이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할린은 나이지로 했다는 얘기죠. 본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당시 식민지 시기에 용어로 하면은 우리 조선은 외지, 일본 본토는 내지라고 해서 뭐 내지에 간다 또는 뭐 외지에 산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사할린은 일본의 내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5년 8월 2차 세계대전 이제 거의 끝 무렵이죠. 당시는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이 일본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사할린섬 남부까지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나서 점차 이제 패전의 기운이 깃들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자기 본토도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46년이 되면서 이제 소련은 사할린 섬 남부까지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소련 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사할린 섬 남부에 대한 영권을 완전 포기. 그러면서 전체가 소련으로 되었고요. 이후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 영토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할린의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왜 우리 동포가 이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전체적인 큰 세계사의 흐름 속에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할린에 우리 한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된 건 언제냐? 기록상에 나타난 거는 1897년입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 그 사할린에 67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 먼 곳까지 갔느냐? 그 뭐 알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갔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 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포들이 살기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뭐 중국으로 가던 연해주로 가던 일본으로 가던, 근데 이제 사할린으로도 갔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자원이 풍부했거든요. 특히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가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산림 벌목을 위한 노동자, 그 다음에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탄광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1920년이 되면 앞에 살펴봤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땅이 일본 땅이 되잖아요. 이때 통계로 보면은 934명이 사할린에 거주한 걸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직 그 사할린에 그 강제징용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사할린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주자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요. 땅도 주고 난방시설도 이제 구비해줍니다. 그러니까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사할린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31년이 되면은요, 그 5,800명 정도가 살게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특히 이제 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쪽 북쪽 사할린 쪽에서도 1,700명 정도의 조선인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그 소련의 당시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되거든요. 중앙아시아로. 요거는 이제 연해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37년에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이주하게 되는데 이때 저기 사할린에 있던 동포들도 약 한 1155명이 같이 강제로 이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 또 일부가 강제 이주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할린은 강제 징용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강제 징용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면 일본이 1938년에 그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39년에 조선인을 이제 강제징용으로 모집을 하게 돼요. 요걸 이제 통제 모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42년에 가서 이제 관알선으로 많은 징용을 하게 되고요. 44년 뭐 그 유명한 국민징용령을 발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징용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한편 그 39년에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 현지에 가서 살고 있던 그 이주자들한테도 현지징용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당시 그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징용으로 해서 잡아서 일본의 어떤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탄광이나 노동자로 징용으로 데려간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사할린에 건너가 있던 사람들도 현지 징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징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상당수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데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던 사람도 징용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3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한 16,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할린에서 발생한 좀 독특한 일인데요. 이중징용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1944년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의 기운이 아주 짙게 드리운 그 시기죠. 그러니까 패망하기 이제 거의 1년 전인데요. 그 일본이 이제 그 8월 11일 날 그 가라우토 및 홋카이도 탄광 근로자하고 자재 등의 급속 전환에 관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당시 연합군이 일본군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본군의 군수물자들이 이쪽 사할린에서 많이 이제 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들이 사할린에서 나오는 군수물자를 실은 배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할린에서 군수물자를 특히 이제 뭐 석탄이나 산림 이런 것 특히 가장 많은 게 석탄이죠. 왜냐하면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군수물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빼올 수가 없으니까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본토에 있는 다른 탄광을 통해서 석탄을 더 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빼는 거죠. 이걸 이제 전환 배치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사할린에 있었던 그 탄광 노동자들 일본인 한 6천여 명, 조선인 3천여 명을 빼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본 본토 내에 있는 다른 탄광으로 전환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할린에 있던 탄광 근로자 약 10,000명 정도를 일본 본토의 큐슈 남부,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지로
탄광에 다시 징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중 징용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그 201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그 이중 징용된 우리 한인 조선인들은 약 3,191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약 1,000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어디로 많이 갔냐면 바로 그 유명한 나가사키 그 앞바다에 있는 그 하시마 탄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군함도인 겁니다. 그래서 군함도의 그 지하 그 깊은 탄광에 가서 정말 끔찍한 그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결국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이들이 다시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귀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 사할린 동포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네,
김광석이 부른 광야에서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사할린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이제 일본이 패망했구나. 이제 우리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동포들이 사할린 남쪽에 있는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국에서 우리를 실으러 배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항구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8월 8일 날 그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서 8월 23일 날 남 사할린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사할린에 살았던 일본이 한 30만 정도 됐고요. 조선 사람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일본은 이제 소련이 이제 사할린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한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3세 이하 아동 그리고 14세 이상의 부녀자 등 일본인들에 대한 본토 귀국 작전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일본인 그 7만 6천 명을 홋카이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인들은 배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듬해 46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소련 지구 인양, 즉 국민 송환에 대한 그 미소 협정 체결을 하면서 사할린과 그 더 위에 있는 그 쿠릴 열도에 억류된 일본인 29만 명을 본토로 귀환을 시키죠. 또 아울러서 1956년에 되면 이제 10월 19일 날 일소 공동 선언을 통해서 일본인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그 동반자인 조선인 인부나 아이들 2,300명 정도를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당시 사할린에 살고 있던 일본인 순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과 그 동반자 또는 조선인 인부나 아이들까지도 싹 다 고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인은 다 배제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일본이 그 본국으로 데려간 그 귀환 대상자는 일본인, 즉 일본 호적에 등재된 사람만,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조선 호적을 가진 사람은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하죠. 여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할 때는 니네도 조선인한테도 니네도 일본이니까 나가 싸워야 되지 않냐 해놓고서 전쟁에서 패망하니까는 완전히 이제 180도 돌아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할린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무국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국적을 갖기도 뭐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거야.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죠. 왜냐면 고국에서 뭐 배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뭐지?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소련이 당시에 이 조선인 귀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면은 당시 사할린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탄광에서 계속 석탄을 채취해야 되고 산림을 체벌해야 되는데 이들이 갑자기 쑥 빠져버리고 이거 누가 하냐. 당시에 사할린에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그 북한에서는 그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제외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즉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소련과 북한의 그 외교 문제로 소련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아주 애매한 겁니다. 일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에 미 군정청이 있었잖아요. 미 군정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국내로 들어오면은 급격한 그 인구 증가로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식량의 문제, 뭐 주택 부족, 그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일본이 이제 그 북한과 그 송환 문제로 북한과 교섭을 하니까 이에 항의한 뜻으로 대일 교섭을 완전히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일본의 비인도적인 방치, 그 다음에 소련의 어떤 정책적인 억류, 그리고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무관심, 이걸로 인해서 사할린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올 거라고 기다렸던 동포들은 끝내 그 배를 기다리다 하루하루 지쳐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련 정부는 1946년부터 거주 등록을 해라. 자, 그러면서 야, 이제 니네 국적을 가져라. 국적이 있어야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52년부터는 소련 국적과 북한 국적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할린 동포들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북한과는 교류가 계속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 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약 그 36,000명의 조선인들이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련 땅이죠. 약 3만 명 넘게 러시아 국적을 국적을 취득했고, 나는 북한도 싫고 소련도 싫다. 나는 내 고향이 남한 땅인데 내 남한으로 가야지 내가 왜 북한이나 소련 국적을 취득하느냐. 그래서 무국적 조선인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약 4,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할린에 남았던 우리 한인들의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저도 황당한데, 조선인들은 우리말 썼죠. 그 다음에 일본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로부터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러시아가 왔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가 혼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가진 이키마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우리말이죠. 마가진은 이제 러시아 말이고 이키마쇼는 일본 말이잖아요. 할아버지 마트에 함께 가요. 이제 이런 말인데, 이 세 가지 언어가 공통으로 사용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56년에 그 일소 공동선언으로 일본에 들어온 사할린 한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인 철을 둔 조선 사람들도 일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들어가게 된 사람 중에 뭐 박노학, 이희팔, 심계섭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라우토, 즉 그러니까 사할린 억류 귀환자 동맹을 동경에서 만듭니다. 화태 억류 귀환 한국인 회를 만들죠. 그래서 1967년에 박노학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이 되면서 지금 사할린에 남아있는 1744세대 6924명의 귀환 희망자 명단을 만듭니다. 참 정말 대단한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 명부를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소련 정부에 각각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가 뭐 아시다시피 반공 또는 반일 정서가 심해가지고
뭐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76년 소위 1976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은 당시 소련 정부가 사할린주의 그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도 이제 조선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기 희망하니까는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희망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30루블을 지불하면은 누구든지 신청해라라고 한 거죠. 근데 당시 소련은 뭐 이제 와서 뭐 얼마나 가겠는가 싶어서 신청자를 받는데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1000명이 넘게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거를 이제 북한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러면서 소련도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그 출국 희망자를 받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000명이 넘게 몰렸던 이 사람 중에 이제 도만상 씨를 포함한 여러 가족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위에 참가한 도만상 씨를 포함한 그 주동한 가족들을 체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을 아무도 꺼내지 못하게 되면서 공포와 불안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후로 10년 동안 아무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 먼 이국 타양 땅에서 결국은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술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이제 술에 찌들어 살면서 삶을 마감하거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밖에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87년 일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할린의 잔열 한국 조선인 문제를 위해서 의원 간담회가 발족하게 되고요. 89년에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한일 양국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가 설립이 되면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제 민간 기구를 통해서 이제 귀국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 소련에 큰 변화가 오게 되죠. 85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하게 되면서 88 서울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하잖아요. 그러면서 94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 500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89년부터 이제 95년까지 약 7,000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고향을 일시 방문하게 됩니다. 일시 방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 이후에 2013년까지 약 한 4,000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경북, 고령, 인천, 사할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산에 고향 마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은 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 이주했거나 또는 사할린에 출생한 자, 또는 러시아 국적이거나 무국적자, 또 고령자이면서 무자녀 또는 독립세대를 이룬 자가 대상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인 1세대만 영주 귀국이 가능했고요. 가족 동행은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는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고국에서 내 마지막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안산의 고향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이들에게 제공됐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또 입주 조건이 또 2인 1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반드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가보면 방 2개, 거실이 딸린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혼자 된 분들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황혼에 결혼하거나 또는 뭐 남남 여여 커플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참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남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게 이제 생활 패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 나 못 살겠다 해서 사할린으로 돌아가신 분도 초창기에 이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빈 자리가 생기면 이제 다시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세대도 국내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돼서 1세대는 이제 지금 뭐 연세가 다들 이제 80, 80대 후반 90대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국내에 다른 곳에 있던 분들이 오거나 또는 이제 2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사할린 고향 마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향 마을 아파트에 가보면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아까 일본에서 고국으로 그 이주 들어갈 수 있게 애써준 그 박노학이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 있고요.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동상을 세웠고요. 101동부터 108동까지 아파트가 있고 약 한 1000여 세대가 있고, 거기 이제 그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 안산시 공무원들이 거기서 이 동포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관리하는 이제 복지관들이 있고요. 이 할머니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할린에 두고 온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진을 꺼내면서 그들을 사진으로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에 있는 사할린 고향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다 너무 이제 고령이어서 이분들이 참 지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일본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고국을 방문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할린 동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우